저는 이거 보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 여러분 교재로 보면 4장이죠. 소설가 구보 씨의 일 78페이지. 78쪽에 소설가 구보 씨의 일, 이게 이제 1934년작이에요. 78쪽이죠. 페이지. 78쪽에 소설가 구보 씨의 일 1934년작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소설가 구보 씨가 집을 나서서 하루 동안의 그 이야기죠. 이 책 읽어보시면 그래서 소설가 구보 씨가 집을 나서서 하루 동안에 뭐 고독이라든가 소외라든가 또 행복 이런 걸 느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소설. 도시소설. 또는 좀 어려운 말로 고연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고연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연학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고찰한다. 현재. 현재를 고찰한 학문이죠. 고연학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를 고찰한 학문인데 어떤 그 도시의 파편적 현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회 총체성을 구현하는 겁니다. 도시의 파편적 현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연학은 다시 말하는 뭐라고요? 현대성을 살피는 학문이죠. 현대성을 살피는 고연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박태원의 이제 이 작품이 또 유명하고 저번에 이제 저희가 또 뭐죠 문학계 갈 때 천변풍경이라는 카페 있었잖아요. 네. 천변풍경 가진 않았지만 이 천변풍경이 대표적인 또 박태원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태소설이다. 예, 천변풍경은 세태소설. 이 정도는 알아주세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천변풍경이라는 건 세태소설이다.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은 이쪽이 도시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시에서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 교재 그 77페이지에 박태원의 생애 있죠. 소설가고 구보. 그래서 구보 씨가 이제 그 박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남 인형 가운데 둘째로 출생했고 뭐 이런 몇째 출생한 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일본 호세이 대학에서 들어갔는데 중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문학인들은 잘 졸업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들어갔다가 뭐 관동 대지진 일어나서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졸업 윤동주도 공지사대 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자, 1933년에 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이상과 함께 이 구인회 이걸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박태원은 구인회 봉인이라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대표작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천변풍경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좋겠고 그리고 한국전쟁 중 월북해서 평양문학대학 교수로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루당 기여로 작품 활동 금지되었다가 복귀해서 여기 역사소설에 눕힐 정도예요. 역사소설을 창작에 몰두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되게 유명한 작품이 갑오 농민전쟁이에요. 갑오 농민전쟁을 집필했고 1986년에 고혈압으로 사망했다고 나오죠. 고혈압으로 사망할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그랬었나 봐요. 심한 고혈압이었나 봐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보통 한 5개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주인공이 외출해서 귀가할 때까지 뭐 걱정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여기 어머니가 등장하죠.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보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뭡니까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줘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인공 구보가 방문한 종로에 있었던 그 백화점의 이름이 있죠. 이게 이제 화신상. 백화점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구보가 이 소설 청년 구보가 되게 약한 게 뭐였죠? 청각, 시각, 관절 이런 뭐가 다르겠어요? 네? 이 구보가 약한 게 시력이 되게 약해요. 시력이 약하다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 구보가 우연히 과거에 선본 여인을 만난 곳 과거에 선본 여인 만난 곳 어디죠?
전차 아니 전차 안에서 옛날에 만났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 구보가 벗과 식사 중에 과거 동경에서 만난 여성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 이게 뭐죠? 이게 설렁탕입니다. 설렁탕을 이렇게 먹으면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뭐 그런 내용이고, 결국 이 시 공간적 배경, 이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언제냐면 1930년대 서울 옛날에 동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고 공간적 배경이 경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품의 뭐 이야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중심적인 의미로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그 80쪽을 잠깐 펴보세요. 80쪽에 보면 여기 R4, L3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R 80쪽이 첫 번째. 이게 이제 right하고 left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R하고 L이라고 써 있잖아요. right하고 left. 그러니까 왼쪽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이 별로 안 좋은 걸로 나와요. 여기 보면 바로 밑에 나오죠. 80쪽의 두 번째 줄에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안과 의사와 대하였을 때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시력이 안 좋다는 게, 아까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보가 안 좋은 게 뭐냐, 뭐 청각, 시각, 뭐 후각, 미각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단답형의 그런 데서 찾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쭉 여기저기를 막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자는 거기 82쪽을 보세요. 82쪽에 보면 82쪽이요. 거기 여자는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중간에. 거기에서 한 세 줄 좀 내려가면 눈에 띄기 쉽다, 세 번째 줄에. 그다음에 좀 밑줄 쳐보세요. 여자는 응당이란 말은 마땅이라는 뜻이, 마땅히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여자는부터 의문이다까지. 자,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은 여자는부터 의문이다까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 내면 의식이라고 해요. 내면 의식. 이런 내면 의식을 잘 이 소설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자기 어떤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략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소설이 길다 보니까 다 뭐 이야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 생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작품은 어쨌든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고요. 작품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87쪽에 가면 중략 다음에 다료에서 이렇게 나왔죠. 다료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87쪽에 차 전문점이에요. 차 전문점을 다료라고 합니다. 다료. 그래서 나와 벗과 대창욱. 이 대창욱은 이제 설렁탕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창욱 밑에 14번에 나오죠. 종로 화신상에 근처에 있었던 유명한 설렁탕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의미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이게 설이 선농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농단이라는 곳에서 옛날에 이제 임금들이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선농탕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설렁탕으로 됐다는 어원이 있고요. 선농단 이해가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그냥 일반적인 설렁탕은 눈설자하고 짙을 농자, 아주 눈처럼 아주 짙다 뭐 이런 의미에서 설농이었는데 이제 설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설도 있어요. 우리 아는 형님이 그러는데 네. 설렁설렁 만들어서 설렁탕. 설렁설렁. 이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일반적인 설은 선농단이라는 설이 되게 조금 뭐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임금이 이제 그 재단에다가
기도하고 나서 뭐 드셨대요. 이렇게 어원적인 걸 여러분 공부해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단어가 나와. 어쨌든 그 대창옥에서 대학로트 뜸에 끼어 있는 한 장의 엽서를 생각해 본다 하면서 이제 쭉 옛날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 떠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87쪽의 밑에 어서 옵시오 설렁탕 2그릇만 주. 구보가 노트를 내어놓고 자기의 신뢰에 가까운 신방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 신방할 때 이 심자가 무슨 심자인 줄 아세요? 신방할 때 방은 방문한다는 뜻이겠고 찾을 심자예요. 찾을 심. 우리가 신방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찾을 심자. 방은 방문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신방에 대한 방문해서 찾아본다는 뜻인데 변해하였을 때 여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면서 이제 옛날의 어떤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기억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뭐 옛날을 떠올린다든가 그러한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이 소설은 원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여기서는 다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품을 쭉 그 원래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든가 나는 읽어볼 시간이 좀 없다 하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챗GPT나 이런 걸 돌려서 기본적인 줄거리를 여러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읽기가 힘들면 기본적인 줄거리를 여러분 좀 알아놓고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시험 문제 봐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보면 90쪽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구보 좋은 소설 쓰시오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말 나오고 벗은 진정으로 말하고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구보 문득 벗이 다시 그를 찾았다 이런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두 줄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그러다가 구보가 빠른 걸음걸이로 은근히 비 내리는 거리를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혼인 얘기를 꺼내더라도 구보는 쉽게 어머니의 욕망을 물리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 소설가 구보시 일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내면 의식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내면 의식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스토리가 막 이렇게 아주 재밌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인간의 내면 의식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드러내고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천변풍경이 세태 소설인데 이 작품 뭐라고요? 도시 소설 또는 이제 모더니즘 소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구보가 뭡니까? 이 서울 가서 청계천으로 갔다가 뭐 종로로 갔다가 그렇죠. 화신상에 뭐 백화점 뭐 쭉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전에 다음 중 구보가 이렇게 갔던 어떤 순서적인 의미로 뭐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렵게 내려면 그러니까 그런 뭐 다르로 갔다가 뭐 광화문으로 갔다가 뭐 조선호텔로 갔다가 술집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쭉 마지막에 청계천 오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계천을 출발해서 청계천이 이렇게 있으면 청계천을 출발해서 다시 청계천 와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원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청계천에 가서 다시 청계천으로 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소설이고요. 일종의 이 소설은 무슨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식인 소설이라고. 지식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930년대, 20년대 이런 소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소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라는 거냐면 식민지 지식인의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됩니다. 시든 소설이든 1910년대부터 1940년대의 시와 소설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91쪽에 대해서 필기를 좀 하세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작가 구보와 주인공인 박태원의 뭐 의미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전적 소설이라는 게 모든 생애를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상상력도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런 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라는 작품이 인간의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이야기해서 의식의 흐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지식인의 고뇌고요. 그래서 91쪽에 이제 보면 91쪽에 산책자 구보와 경성 모더니즘 이렇게 나왔죠. 모더니즘이란 건 우리말로 번역은 뭐죠? 현대주의라는 뜻이에요. 91쪽을 보면 이 모더니즘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91쪽. 네, 현대주의. 아니 91쪽 페이지 91쪽 91쪽 현대소설 이해합니다. 91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은 어떤 내적인 독백 또는 의식의 흐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91쪽에 보시면 1번 일제강점기 지식인 소설가의 자화상 이렇게 나왔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식인 소설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지식인 소설. 그러니까 지식인 소설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인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인텔렉츄얼 로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식인 소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92쪽을 넘기면 모더니즘 소설 기법과 산책자 구보라고 나왔죠. 모더니즘 소설 기법.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모더니즘적인 요소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의식의 흐름 나오죠. 92쪽에 이게 이제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그 스트림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뜻이고요. 컨셔스니스가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책의 내용이 의식의 흐름인데 그 의식의 거기 좀 밑줄 좀 쳐보세요. 의식의 흐름이 뭔지 두 번째 줄에 끝에 의식의 흐름이란 인물의 의식이 중단되지 않은 채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면서 연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가지고도 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의식의 흐름 수법으로 돼 있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구조가 여기 93쪽 보세요. 93쪽 다른 건 좀 건너뛰고요. 다른 건 건너뛰고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고현학 나왔죠.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현대를 고찰하는 학문, 영어로 마더 놀러지라고 나죠. 마더 놀러지. 그래서 고현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구보가 걷는 동안 1930년대 경성 거리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행동이 작품 속에 옮겨진다. 구보가 이동한 공간 다음과 같다. 여기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화살표 나오잖아요. 네모를 해놓고 벨트 하나 쳐놓으세요. 네모하고 벨트.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청계천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청계천에서 출발해서 뭐 망설이다가 종로로 갔다가 쭉 나오죠. 백화점으로 갔다가 전차가 나와요. 전차. 그러니까 요즘은 전차가 없어 있잖아요. 전차라는 건 지하철하고 달라요. 이게 도로를 다니는 그런 그 뭡니까 전차, 그 지하철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쭉 골동품점으로 갔다가 뭐 쭉 가죠. 다료로 갔다가 찻집으로 갔다가 뭐 광화문, 다방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그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도 그 3일 동안의 어떤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그 공부했던 뭐였죠? 염상섭의 만세죠. 만세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여로형이거든요. 여로. 그러니까 나그네의 길. 여로형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게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일본에서 아내가 이독하다는 말 듣고 쭉 조선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여로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95쪽의 3번을 보면 95쪽의 3번에 보면 경성 모더니즘과 박태원 소설의 문학사적 위상 여기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모더니즘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경성 모더니즘은 일제강점기 경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거기 있죠? 95쪽 3번의 셋째 줄. 거기 밑줄 좀 쳐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경성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거. 그래서 그런 걸 도시소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95쪽이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위를 비롯한 박태원의 소설들은 작가 특유의 세계관과 실험 정신의 소산. 소산이란 말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나오는데 소산이란 말은 뭐냐면 산물이란 산물이란 말이 더 쉽죠? 생산물. 소산이란 말 되게 많이 나와요. 문학 공부하다 보면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물이 뭔데요? 생산한 물건. 생산할 산자에 물건 있죠. 생산에는 물건. 산물이란 말 쓰잖아요. 그렇게 뭐 산물 생산물 더 쉽게 보면 생산물인데 줄여서 산물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소산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문학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실험 정신의 산물이다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더니즘적 기법, 실험적 서사. 자,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에 나오는 4번에 보면 구보시의 계보와 문학 콘텐츠 이쪽 거기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 구보 박태원 호가 구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했잖아요. 현대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죠. 재생산되고 있고 이 최인훈의 그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또 주윤석의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와 같은 패러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디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패러디란 말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공부할 때도 많이 나오겠죠. 패러디는 뭐냐면 기존의 어떤 그 작품의 제목 또는 내용을 쓰는데 뭐 그걸 이제 뭐 유사하게 그러니까 그 내용과 같게 쓰거나 제목을 같게 쓰기도 하고 또는 유사하게 쓰는 거예요. 유사하게. 이런 걸 우리가 패러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기존의 작품을 그 여러 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무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세요? 무사라는 워리어 영화가 있었는데 이 무사가 이게 흥행을 못했어요. 막그 안성기 예전에 나오고 막 해서 했는데 영화를 열심히 찍었는데 그래서 이게 패러디 할 때 어떻게 무사 그러니까 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무를 사라 이런 걸 그림을 가지고 또 패러디를 막 했어요. 영화가 워낙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걸 유사하게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하나의 단추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비슷하게 써가지고 또 쓰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패러디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패러디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또 배우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뭐 디지털 구보 2001 여기 나오죠? 그 구보란 말 나오잖아요. 거기 그 하이퍼 텍스트라는 말에서 패러디 소설을 이야기했고 하이퍼 텍스트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텍스트는 교과서고 하이퍼라는 거는 이제 그 아래에 있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하이퍼 텍스트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여러분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옛날에 보면 그 뭡니까 어떤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A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와 B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겠죠. 예전에 인생극장인가 그런 거 보면 이게 되게 인기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A를 선택했을 때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그리고 B를 선택했을 때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어떤 뭐 대기업에서 엄청난 제안이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또는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소설 같은 거 볼 때 이걸 누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B를 누르면 또 다른 이야기 이런 거 있죠. 뭐 C를 누르면 C의 내용을 누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소설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용으로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그런 걸 하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서 셋째 줄에 문화 연구로서, 이 문화 연구라는 게 이제 영어로 컬처럴 스터디라고 해요. 컬처럴 스터디. 그럼 나중에 3학년 올라가시면 문학 비평론을 공부하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이 나와요. 컬처럴 스터디, 문화 연구라고 해서, 이 문화 연구라는 건 뭐냐면 문학 작품을 공부를 하는데 그 문학 작품 속에 다양한 세대의 문화가 있겠죠. 여러분, 문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문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그 당시에 뭐 무슨 문화, MZ 세대의 문화냐, 아니면 뭐 60년 70, 80의 시대의 문화냐, 이런 것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문화 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책자 구보시의 눈으로 목격된 30년대 경성 모더니즘의 연구, 철학, 건축학 등 인접 학문에 수용된 구보시의 캐릭터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소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것들이 뭐 건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캐릭터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고연학, 그걸 꼭 알아두세요. 고연학, 모던 놀러지라고 그랬죠. 현대인의 생활을 조직적으로, 고연학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고연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단을 마무리할게요. 이 고연학은 현대인의 생활을, 고연학이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을 조직적으로 조사해요. 조직적으로 조사해서 현대 풍속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뭐 고연학이 뭐냐를 시험에 내진 않아요. 내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고연학이란 말이 나왔으면 이게 뭔지는 좀 알아주시면 나쁘지 않잖아요. 고연학적인 이야기, 그래서 도시소설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학년 때 여러분이 뭐 너무 작품들을 공부하실 때 깊이 있게 막 공부. 예? 아, 7, 8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수님, 예, 말씀. 제가 여기서 패러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아까 근데 기존의 작품 제목 또는 내용 유사하게 쓰는 것, 이렇게 했고, 하이퍼 텍스트, 하이퍼 텍스트는 요거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말씀하세요. A와 B와의 선택적 서상. 그렇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이 주인공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 오늘 좋은 거 건졌어요. 네, 그 정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이 소설, 이 작품을 할 때 일단 쭉 가지는 않고 우선 오늘은 좀 중요한 거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할게요. 일단 7장을 한번 써보세요.